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학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승리한 포르투갈 경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우리 황희찬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결과보다 더 흥미로웠던 점은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에 이어 포르투갈이라는 정상급 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우리나라의 XG값이 더 높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상대가 라인업의 대폭 변화를 준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의 라인업에는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데요. 여러 공격 지표들이 포르투갈과 동등하게 유지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에게 기회를 쉽게 허용해준 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의 공격이 어떤 이유에서 잘 풀릴 수 있었고 불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이번 경기에서 4-2-3-1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먼저 보면 경기 시작할 때는 4-1-4-1 형태로 위치해 정우영이 사이에 껴주거나 가운데로 위치했는데요. 이럴 때 포르투갈은 4-2-3-1 수비 형태를 좁게 갖추어서 우리나라의 빌드업 코어와 센터백을 압박했는데요. 이렇게 압박하면서 포르투갈은 센터백과 정우영, 풀백까지 같이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호날두는 최전방에 위치해 어떤 수비 동선을 가져가며 누구를 압박할지를 정해야 하는 수비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호날두가 애매하게 위치해 있으면 우리나라가 수적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빌드업을 쉽게 풀어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호날두와 누네스가 투톱을 이룰 때도 호흡이 맞지 않기도 해서 둘 간격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더 쉽게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황인범과 이강인이 좌우측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때는 비티냐와 네베스도 1대1로 견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앞에서 압박이 실패하면 포르투갈의 반대편 윙어는 3선 라인으로 내려가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마리우와 오르타가 이렇게 내려갈 때 목적은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자주 가져가는데요. 풀백과 풀백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전환해주거나 미드필더가 반대편으로 전환해줄 때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윙어가 전환되는 볼을 견제해주기 위해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들을 실제 경기 장면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누네스가 정우영에게 1차 수비 움직임을 약간 가져가고 센터백을 압박하러 가고 있는데요. 누네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센터백의 전진을 쉽게 허용해주고 반대편으로 전환도 용이해집니다. 이강인과 황인범도 이 상황에서 내려오는데 네베스와 비티냐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포르투갈 수비 라인과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딜레마를 포르투갈이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상황을 좀 더 보면 풀백과 풀백 위치가 한쪽은 낮으면 반대편은 높은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르타는 좁혀있는 상황에서 전환되어 오는 볼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내려앉을 때는 4-5-1 형태에 가깝게 내려앉아서 3선의 간격이 타이트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대편을 공략해서 들어갈 경우 풀백이 넓히고 윙어가 좁힌 채로 상대 풀백과 센터백을 끌어당기면서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를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공간에 손흥민이 빠른 타이밍에 침투해서 공략한다든지 가운데 선수를 거쳐서 반대편 전환을 자주 가져갔었는데요. 이렇게 중앙을 거쳐서 가거나 볼을 소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하게 되면 포르투갈은 또 한 곳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대편 전환은 용이해지고 측면에서는 수적 우위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패턴은 지속적으로 김진수가 언더래핑하면서 오르타가 측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르타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근처로 풀백이 언더래핑하면 당연히 거기에 1차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볼이 반대편으로 길게 전환될 때 손흥민이 측면에 위치할 경우 상대 풀백이나 상황에 따라 윙어가 1대1 상황에 시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로 황희찬의 밀고 들어가는 모습과 별개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밀고 들어가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좌측면을 활용할 때 김진수의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면서 측면에서의 선택지가 손흥민이 잘라 들어가거나 크로스가 있었지만 손흥민이 측면에 빠질 경우 안에 있을 때보다 본인의 진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서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 정우영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받아준 이후에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지고 김진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대가 측면으로 나갈 숫자를 김진수가 끌고 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안의 숫자도 확보되고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짚어보면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인데요. 이어서 공격 부분에서 아쉬웠던 건 우리가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이강인이나 조금 더 넓게 상황을 봤을 때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전진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상대 삼성과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손흥민은 여기서 1대1 상황이 아닌 1대2 상황을 해야만 했고, 손흥민도 자유롭게 움직였듯이 이재성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2선 공간에 위치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브라질전을 고려해도 꼭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은 4-2-3-1 형태로 나왔지만 네베스가 센터백 사이로 끼고 들어가거나 네베스가 앞으로 가도 좌우 풀백이 비대칭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위치하면서 비티냐와 누네스는 전진하고 어떤 측면의 풀백이 전진했냐에 따라 반대편 윙어는 넓게 위치하는 방식으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할 때 센터백들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5명으로 구성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 미드필더가 전진하고 센터백도 넓게 위치하는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윙어가 앞쪽으로 전진해서 쉽게 열어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잘 커버해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브라질전을 생각하면 측면 공간을 윙어가 비우고 나오기보다 조규성이 전진해주는 선수를 견제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측면에서 숫자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상대를 더블로 견제해 더 위험 부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인데, 조규성이 전진하는 걸 쉽게 허용해주니 이재성이 앞에서 전진해주고 측면에 공간이 발생되죠. 이때 칸셀로가 볼을 잡으면서 김문환이 딸려 나오는데, 여기서 황인범이 잘 따라가고 김문환이 앞으로 패스 각을 잡아주니까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더 볼 건데, 하나는 우리가 4-1-4-1 전방 압박 형태에서 누네스가 내려가서 측면에 위치할 때 이재성이 앞으로 나가서 견제하지만 이후 넓은 공간에서 쉽게 열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압박이 열리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은 같이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전환되기 어렵도록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꽤 쉽게 허용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4-5-1 형태로 진을 치고 있는 상태로 정우영이 3선에 누구든지 앞으로 나갈 때 커버해줄 수 있도록 위치하는데요. 황인범과 이강인은 내려가는 선수한테도 신경 쓰면서 견제했지만 지속적으로 상대가 당황해서 볼을 뒤로 돌리는 상황까지 미리 가정해 압박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을 잘 보면 마리오가 결국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우리의 삼성 공간을 위치하면서 받을 공간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서 보여준 두 장면은 상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유인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공간을 내주는 상황들이었는데요. 이제 곧 브라질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인되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에 숫자 싸움에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밀한 수비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